먼저 최근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발표했던 여론조사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KSOI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40.4, 윤석열 후보가 43.5, 안철수 후보 7.8%로 조사가 됐고, 서던퍼스트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35.0, 윤석열 후보가 35.5, 안철수 후보가 7.2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다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SOI 지지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이가 중요하죠. 이재명 후보 37.6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4인데 2.0%포인트 올랐고, 윤석열 후보도 35.2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43.5, 43.6에는 못 미치지만 거의 최고점에 올랐던 것을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약간 하향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던포스트 추이를 보아도 이재명 후보가 반등하고 있지만 35.0, 윤석열 후보는 36.8보다는 약간 내려갔지만 그전보다는 또 올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2.8에서 계속 하향세 보이고 있다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예, 윤석열 후보 40.6에서 시작해서 지금 41.6, 이재명 후보 36.7에서 39.1,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7%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조사 기간을 보면 2월 11일까지인데요. 그날 밤에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TV 토론을 보고 난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요. 배우자 리스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적폐청산 논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패널들의 분석을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신성범 의원 어떻게 지지율을 분석하십니까? 저게 세 개를 보셨잖아요. 세 개를 봤는데 제 눈에 띈 것은 저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회복했다가 쉽게 하면 좀 이재명 후보에 따라잡히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세 개 다. 조금씩 윤석열 후보가 작게나마 하락하고 이재명 후보가 따라붙는다. 저 말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층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대목 하나.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격차를 못 벌리는 것은 앞에 말씀하셨던 어찌됐건 뭐 적폐청산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 같은 게 민주당 지지자층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경고등이 켜진 거다. 야당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서 남은 기간 20일 동안 정말 섬세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점을 지금 조금 앞서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또 국민의힘 당 측에서 정말 명심해야 되는 대목이다.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저는 봐요. 김두수 총장은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뭐 몇몇 전문가들이 적폐청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사실은 영향이 반반이다 뭐 이런 식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도층, 여성층 그리고 30대와 20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그래서 실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 그동안 나름의 이제 좀 공세적 뭐 나름대로 갈라치기를 해서 지지를 얻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현재 시점에서 이게 좀 더 통합적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런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을 가져오고 중도층의 움직임, 이런 여성층의 움직임 이런 걸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박진영 부단장 보시기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지금 지지층이 아직은 다 모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모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 현 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고 사실 보자면은 이 윤석열 후보도 본인부터 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내로남불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들이 분노하면서 결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될 제목들은 지금 보시면 이제 KOSOI나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초로 40%를 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야 본격적으로 집결하고 있고 예. 양자가 제대로 이제 붙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선거가 시작됐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정하 수석, 네. 이제 지지층 사실 뭐 이제 중도층 표심이 갈수록 좁혀지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지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앞서 세 번 말씀 주신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상황이에요. 뭐 추이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만 그 지난주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 언급에 대한 중도층의 변화가 다소 하락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있고요. 다만 그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지층이 이제 본격적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등록이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전에 논란이 됐었던 김혜경 씨 논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의 언급,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지지층이 다소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신성범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수시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작용 반작용이 있어서 저는 주중에 나오는 네 후보의 지지율을 한번 더 다시 한번 봐야 전체 예.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박정하 수석께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번 대선에서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에서 얼마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도 호남 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에 20% 얘기했다가 이제 25%까지 네.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호남 민심이 좀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지표를 제가 뭐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도 이제 호남을 방문을 했었고 발표가 곧 됐습니다마는 내일도 이제 첫 유세의 마지막 일정을 전 광주에서 치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 같이 열정 열차를 통해서 계속 돌아다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 목표에서 25%로 상향할 정도로 현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현재 민주화, 그다음에 뭐 5.18 뭐 이런 걸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던 20, 30대 젊은 층들에서의 반응은 우리가 그전에 있었던 그 지역 감정색하고는 다소 다른 결을 좀 느낄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 20% 득표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역대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받았던 9%가 최대선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넘어서 두 자리 득표가 가능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는 최근 여론조사 그리고 추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다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 박스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 빠지고 두 분의 그 박스권 지지율 올라가는 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와중에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 극도로 상승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몸값을 산정하는 기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본인 자체의 지지율. 그런데 예. 본인 자체의 지지율이 한 10%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차이거든요. 이 지지율 차이가 좁혀져가지고 붙으면 붙을수록 안철수의 몸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조금 벌어지는 듯 싶더니 거의 뭐 어떤 그 여론조사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결국은 안철수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을 갖다가 쭉 해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재판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판사님의 마음을 얻는 거다. 근데 이제 판사님이 원고 피고가 있는데 둘 다 그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사라도 어떨 때는 원고가 이길 것 같고 어떨 땐 피고가 이길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데 51대 49라도 51을 잡는 쪽이 전부 승소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선거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은 50.5대 49.5 결과가 나와도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1% 때문에 완전히 그 천지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안철수 후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변수가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생기는 전선은 아마 적폐청산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적폐수사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윤석열 후보가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윤석열 후보 사과를 요구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관심사인데요.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뭐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변화가 무조건 선은 아닙니다. 나쁜 변화가 아닌 더 좋은 변화여야 합니다. 정당한 촛불 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감한 정치 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정치를 꿈꾸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 세상 교체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수사당국에서 판단해서 수사 여부를 결정할 문제지. 아직 대통령도 안 되신 분이 뭐 대통령이 돼서 수사 지시하는 건 더 말이 안 되지만 또 후보도 후보 수준에서 지금 적폐 수사를 운운하는 거는 노골적인 그거는 보복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말씀하신 여러 실언이 있는데 최악의 실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거판에 발을 들이시지 않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예, 박정원 수석께 먼저 좀 물어보죠. 지금 과연 저 발언이 의도된 발언이냐, 계산된 발언이냐 이런 논란이 이제 계속 있고 지금 이제 아예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한 거죠. 그럼요. 그 정치 보복이 없다라는 거는 저 발언 후에도 했고요. 그 전에도 했고요. 저는 뭐 저 반응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본 관계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너무 과잉 해석을 하고 확대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앞서 저희가 지지율 추이 좀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동안 있었던 30% 중후반에 있었던 박스권 지지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반응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윤석열 후보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한 분이라고 저 인터뷰 바로 직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고 뭐 일일이 거명 안 해도 국민들이 뭐 생각하고 있는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에는 정권에 대해서 어찌 됐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윤석열 후보가 사법개혁 공약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수처 권한 축소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이제 없애도록 그렇게 발표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이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적폐 수사와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별개로 봐야 됩니까? 저는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이 있었습니다만 안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이 좀 덜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수사를 받습니다마는 검찰의 인사를 통해서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것들이 몇몇 군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법무부 장관의 그 검찰 수사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검찰의 예산 독립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걸로. 그래서 예. 검찰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중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정 부단장,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민주당이 오히려 그걸 그 프레임으로 끌고 간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윤석열 총장이 해온 행태를 보면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예. 검찰총장 당시에 했던 것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대권 후보로 이 자리에 서게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 이야기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는 적대적 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역대 어떤 대선 후보가 현 정부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대선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관련 공약, 공수처 무력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안 받는 검찰총장?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당연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덧붙여서 이게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비리 의혹에 있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분노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부러 그랬든 아니든 이제 문제는 김두수 총장, 대통령이 분노를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이러면서 어찌됐든 뭔가 좀 지원하고 선거판에 들어온 모양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한데 김 총장께서는 누구한테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들이 좀 자충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이걸 좀 더 굳히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일종의 공격한 행식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이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그냥 뭐 총선이라든지 뭔가 이게 뭐 정치판을 새로 뭔가 세팅하는 이런 선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 문제에서 저 지도자가 포용력도 없고 그런 통합의 능력이 없는 뭔가 한쪽 편을 든 이런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중도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정적 실수를 했다고 보고요. 예. 빨리 주워 담는 그 자기 신의 실수든 의도든 정중히 사과하는 길인데 그것조차도 피하고 있습니다. 신성모 의원 분석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제가 볼 때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언론적 일반적인 답변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애틋하는 감정을 여러 차례 표현한 바 그전에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 장치를 많이 해놨죠.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사법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으면서 될 거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검찰 인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결정적으로는 정치보복은 자기 사진이 없다는 말까지 단언했다면 적어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 그러면은 정권이 잡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정부 수사를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검찰이 움직일 텐데, 검찰의 움직임일 텐데, 제가 보기에 그것도 현재 있는 공수처 때문에 사실상 움직이기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보복의 현실성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나 던진 이미지가 뭐냐? 잘하는 게 검찰 일이었고 검찰총장인데 다시 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했거나 현명하지 못한 발언이에요. 저게. 왜요? 결정적으로는 가만히 있던 또 분열되어 있던 민주당을 뭉치게 만들어버렸고 또 중립을 그나마 형식적으로 시키고 있던 대통령이 개입하게끔 만든 소지를 던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예. 생각해요. 자, 양당은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선대 본부장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열심히 캠페인을 하시는 분이 이미 대통령이 다 됐다는 그런 오만한 태도로 내가 대통령 되면 다 잡아드릴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해 준 그런 그 전직 대통령인데요. 그 아주 배은망덕한 행위 아니겠어요?
그 본성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 진짜 특수부 검사 맞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원래 그 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30분을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 나오니까 아주 신나셨겠지. 근데 대통령 후보 그 자격은요 그런 자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통령부터 민주당 전원이 나서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내가 하면 정치 보복이냐면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식 정치 보복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이제 민주당은 이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꼭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일단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떠나서 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좀 어느 정도 계산이 들어 있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언론을 얘기했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계산까지 할 만큼 정치적으로 노련하신 분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폐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사직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나라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가 붕괴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으니까 지금 대선 후보가 됐겠죠. 그런데 법치주의가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폐가 이 정부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윤석열 후보의 지위가 바뀌었거든요. 검찰총장 그만둘 때는 본인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 나는 총장은 총장인데 식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식물 검찰총장이 쫓겨나면서 법치주의가 붕괴됐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야권, 야당,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더군다나 직전 검찰총장 출신의 대권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틀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여당과 청와대에서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맥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실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첫 번째 전선이 될 적폐청산 논란 살펴봤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서로 새로운 공약을 내놓으면서 본격 선거운동에 불을 댕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국민대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검, 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두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 한번 짚어보죠. 김두수 총장,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붙이지 않겠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계속 4연승을 해오면서 국민들이 너무 민주당 중심의 이런 그 좀 독자적인,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해서 내노남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연합적 이런 그 통합적 정부를 구성해서 민주당만의 어떤 이런 독자적,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다수 의석을 가진 힘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박진영 부단장,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저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약일까라는 점에서 들여다보면 임기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임팩트가 강한 그런 공약인데 과연 그런 공약이라고 하는 무게를 실어서 발표했는지는 좀 궁금한데요. 이게 아마 뭐 통합정부하고 책임 총리제 뭐 여러 가지 같이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핵심은 4년 중임제 개헌이면서 정부 통령제입니다. 정부 통령제가 가지는 성격 자체가 통합적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보시면 후보가 다양하게 난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제도적으로 부가 정해진다면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섞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개헌 문제도 통합정부와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저는 제안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오늘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는 어제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 했던 이 통합의 정치, 그다음에 제3지대도 공존하는 정치, 다양성의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좀 화답의 성격도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평가를 들어보죠. 박정아 수석은 이재명 정부 표현 쓰지 않겠다, 또 개헌하면서 필요하면 임기도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중요한 그 전략적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집중을 해오고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뭐 이런 것을 외쳐왔는데요.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면서 개헌은 사실은 저는 뭐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앞에 있었던 통합정부, 시민사회, 이재명 정부라는 발언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지지층에 대한 총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뭐 선거를 앞뒀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보여줬던 일부 부작용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진보 성향이 많이 있는 전교조, 민노총 등등에 얽혀서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현 정부의 과오를 또 답습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있어서요. 좀 걱정이 됐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큰 전략적 변화가 등록 시점으로 해서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신성범 의원께서는 필요하다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다라는 발표는 어느 정도 무게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진영 교수 표현대로 하면 이거는 정부 통령제 개헌, 4년 중임제 개헌을 더 사실 제목이 정부 통령제 개헌으로 가야 돼요. 이걸 왜 강조하지 않았을 거는데 뭐 약간 진위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치 현실적으로 본다면 진짜 안철수 후보에게 던지는, 안철수 후보 또는 지지자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제2차 텔레비전 토론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다당제 가능성을 굉장히 열겠다는 취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을 내가 하나 느꼈고, 두 번째는 진영을 떠나서 사람과 정책을 골고루 쓰겠다는, 통합적으로 나옵니다만 이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향한 메시지 겸 내용 설명 겸 이런 거란 느낌이 강하게 저는 받았어요. 사실. 예. 정혁진 변호사, 지금 대통령제 개헌하면서 지금 현재 5년 단임인데 이걸 개헌하려고 하면 이제 총선 일정, 지방선거 일정 이런 게 다 맞물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뉴스와이드에서 인터뷰하면서 처음으로 개헌을 위해서 임기 단축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꺼내 들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필요한 임기라고 그랬는데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면 대통령 임기가 얼마 정도나 단축이 돼야 그게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4년 정도 더 하시면은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4년만 하면? 네네. 한 예. 1년 정도는. 그러니까 1년 포기하면?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5년 단임제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형적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제가 굉장히 중간평가적인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자기 일을 하려면 5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다음 선거 있고 그러면 또 레임덕 비슷한 게 딱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 여러 차례 나왔는데 또 막상 어떤 분이나 대통령 되시면은 그 1년이 또 아깝지 않겠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태까지 계속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4년 중임제 그 개헌 이야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그 보는데 그런데 또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말실수하셨잖아요. 그래서 개헌한다더니 뭐 또 하는 줄 알더라 또 이런 이야기 나올까 봐. 예. 근데 어쨌든 저는 4년 중임제 개헌은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개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떠나가지고 또 한 가지는 88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개헌이 됐단 말이에요. 87년도에. 87년. 그러니까 벌써 뭐 한 30년 넘게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87년 중진국 정도 수준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개헌을 할 때는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공약 살펴봤고요. 윤석열 후보는 사법개혁 부분 강조를 했습니다. 신성모 의원은 저 부분 윤석열 후보 사실 전공 분야 아니겠습니까? 전공 분야라서 그런지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는 건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면서도 이걸 되돌리기에는 제도적으로 되돌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정권이 바뀌면 또 국가 제도가 오락가락한다는 불편한 심정을 불안한 감정을 국민들이 간단 말이에요. 왜냐? 정권만 바뀌면 5년마다 정답이 바뀐다. 정답.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이 상황에서 저는 공수처 폐지라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윤 후보가 저렇게 되면 검찰이 굉장히 강화된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를 못하게 되고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이겠죠. 검찰 예산권을 편성을 갖게 된다면 굉장히 독립성은 강조되지만 뭘까 이 통제랄까 선출받은 권력에 의한 일부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또 자기 멋대로 나가는 건 아니야. 비대해지는 건 아니야. 멋대로 하는 거냐.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저 대목은 검찰의 수사를 뭐 좀 공정하게 한다든 이 정도로 좀 쉽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수사지휘권 폐지, 그 예산 편성권 부여, 그 공수처에 대한 언급까지는 좀 윤 후보가 전문 분야에서 몰라도 조금은 좀 과다하게 좀 너무 세밀하게 나가서 굉장히 좀 내가 볼 때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박정하숙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제도라는 게 그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작용들이 좀 덜어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검찰이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지금까지의 계속된 시도, 뭐 지금까지라는 거는 전정 계속 오래된 정부, 역대 정부가 모두 검찰권을 활용해서 정치에 뭔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영향을 미치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죠. 저는 순수한 뜻으로 그다음에 아주 원론적으로 들어와서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검찰이 제대로 헌법이 부여된 기능을 수행을 한다면 저는 뭐 오히려 저게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사권이 공정하게 형성이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작용이 있는 검경 수사권 문제, 그다음에 잘못 가고 있는 공수처 이런 것들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사법개혁 공약 박진영 부단장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만 아주 신이 나셨다. 예,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신이 나셨다. 뭐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좋죠.
근데 이 운영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으로 이 제도로서 그것을 규정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권의 남용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 거고,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폐지는 본인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내가 마음대로 못 휘둘러졌으니까 한번 내 다음 검찰총장은 내가 임명하는 총장은 막 휘두르게 해줘야지라는 전형적인 저것이 말로 이 보복 정치의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자, 두 후보의 공약 평가까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안철수 후보가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곧바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단일화 제안한 배경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100% 여론조사 방식,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선출했을 때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단일화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님 말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10분이면 가능하다고 이제 결과가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후보끼리 단판을 짓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협상단을 제가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야권 그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언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권영세 본부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신 안 후보님께 우선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안 후보님 제안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렇게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 당시의 여론조사 방식이죠? 예. 그 후보 본인이 패했던 방식까지도 제시한다는 건 상당히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뉘앙스가 그냥 양보를 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어떤 협상이나 이런 데서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일이 정말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뭐 통 큰 양보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통 큰 양보보다도 한번 통 큰 승부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예, 양당 관계자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두수 총장, 가장 궁금한 게 왜 이 시점에 안철수 후보가 연대를 단일화를 제의했을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순위로서 단일화 압박이 굉장히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당 내에도 그렇고 뭐 지지자 중에 안명진
그 임명진 그 위원장은 예. 지지 철회도 하겠다고 예. 하고요. 이걸 해결해나갈 방법에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에서는 가장 최고의 또 최적의 수를 쓴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패배했고 또 그게 1년 전에 이미 이것을 가지고 한번 했고 얼마든지 당신들이 단일화를 하려면 내 방식을 한번 해봐라. 내가 졌지만 그걸 하겠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고요. 예. 저런 후보를 등록하면서 그러니까 상대의 국민의힘도 진정성이 있으면 이 단일화를 영해라. 굉장히 세게 수를 던진 거죠. 예. 단일화를 하자는 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을 뒤집어 쓰지 않는 그걸 딱 깔아버린 거죠. 예. 안철수 입장에서는 나는 단일화 하자고 했다. 그리고 내가 패배했던 방식으로 제안했다. 당신들이 거부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됐죠. 민주당은 내심 우리와 단일화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좀 당황하고 실망했겠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매우 낮게 보면서도 오히려 반대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우상호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단일화 제안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 단일화 차단 선언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의 방식이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조건부 제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건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제안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일화 협상 제안은 아닌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야당 지지층만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역제안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여론조사의 모집단을 어느 층으로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너무 명백한 그런 단일화 방식입니다. 사실상은 양복 게임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다만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가 배짱 좋게 좋다 네가 말한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이렇게 던지는 경우 그걸 받는 경우가 아니면 단일화는 성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박정환 지금 우상호 본부장이 얘기한 방식 윤석열 후보가 그래 받을게라고 할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 종식과 정권 교체를 위한 본인의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다면요. 지금 우상호 본부장 얘기하는데 저는 숨은 그림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단일화를 차단하는 제안이다. 무리한 요구다. 그래서 안 하고 우리랑 오히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우상호 본부장마저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전체 국민을 그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말고 전체 국민을 열어놓고 단일화 협상을 한다는 건 무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철수 후보도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야권 단일화를 원한다면 저는 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제안을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 시점에 안철수 후보가 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 상황에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 17%까지 올라갔던 지지도가 지금 일부 조사에는 6%까지도 내려와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질 텐데 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을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결단을 하는 상황으로 왔고요.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반응이 오히려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공을 던졌지만 사실상은 안철수 후보의 결단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서범 의원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우선 안철수 후보가 왜 저런에 대해서는 뭐 다 설명을 하셨지만 그 윤석열 후보가 왜 일반적으로 통 크게 왜 못 받아주느냐. 안철수가 자기가 진 게임 룰을 갖고 하자는데 왜 국민의힘은 그러느냐. 첫째는 달라요. 안철수, 오세훈 때는 비등비등했어요. 근데 지금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의석차도 너무 차이가 난다. 또 하나는 이 긴장도가 양징에 높아져서 20몇일 남은 이 시점에서 심지어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넘는데 적폐수사까지 말까지 나온 마당에 여기서 여론조사 들어가면 어째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택할 수 없는 게 윤석열 후보는 설사 통 크게 야 우리 한번 해볼까 하죠. 제가 참모라도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현실적인 논리예요. 사실 예. 정치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남은 것은
여론조사 결과예요. 다시 한 번 더 안철수 후보에 좀 더 빠지거나 하게 되면 압박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이라든지 야당 지지자들의 압박이 강하게 하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는 끝까지 버텨내려 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미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일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될 경우는 잘못하면 이제 유권자에 의한 후보 단일화가 압박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물론 예.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럼 버티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일부 이준석 대표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안철수의 감정이나 섬세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끝까지 마지막에 3월 2월 말까지도 어떻게 됐건 마지막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요. 그걸 열어놓지 않고 계속 너 몰리니까 양보하는 거잖아. 끝까지 밀어붙이면 또 양보하겠지.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하수예요. 박진영 단장 방금 전에 네네. 박정아 수석께서 이제 설명하면서 우상호 본부장의 저런 얘기는 또 민주당으로서도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단일화 제안했다가 거기서 안 받는다고 해서 또 민주당에 제안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까지야. 아무리 그래도 정치 도의가 있는데 쉽게 그렇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불편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덕담도 해줍니다만은 민주당 캠프에 오기 어렵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선에서 그러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방식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압박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계속 저는 흘러갈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마지노선을 친 겁니다. 예. 나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 방식이 단일 아니면은 나는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마지노선을 쳤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쉽게 말하면 배짱 좋게 윤석열 후보가 그 단일화 여론조사를 받아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0.1%라도 이재명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박진영 부단장 보시기에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제안은 정말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않겠다라고 하는 쪽에 더 방점을 실은 거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받아들여지면 하는 거죠. 또 결국은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독자적으로 정권 교체할 자신이 없다. 지지율이 폭락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때 가서는 또 안철수 후보에게 저는 이 조사 방식이 또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치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윤석열 후보가 왜 안 받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안철수 후보의 제안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에도 오늘 그 지지율 봤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율 7%예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 35%에서 43%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비등비등했으니까 여론조사가 맞다라고 그때는 할 수 있었다라고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말고 다른 방식 택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자기가 이기려면. 그다음에 역선택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역선택이 과연 의미가 있나? 그다음에 소모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맞는 게요. 지난번 기존의 룰이 있잖아요. 그 룰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무슨 논쟁할 거리가 있느냐.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요. 서울시장 때도 이렇게 하면서 흥행이 됐잖아요. 오히려 그 단일화 이렇게 여론조사 이렇게 딱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보다는 윤석열 후보나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흥행도 높아진다.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지지율 높다고 해서 당신 지지율 7%밖에 안 되니까 사퇴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이게 공정한 거냐.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분이 단일화가 되면 정권 교체 열망이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딱 될 텐데 3자 구도로 가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권영세 총장이 그러셨나요? 첫째도 정권 교체, 둘째도 정권 교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쉬운 정권 교체의 길을 내버려 두고 다른 길을 한다라고 한다.
이것도 정말로 이상하기 때문에 예. 명분 같은 건 제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한테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김두수 총장 이제 박장한 속 먼저 얘기를 들어보죠. 정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소위 그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단일화, 이번 단일화의 가장 큰 문제는 역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사에서 이미 나왔지만 야권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누가 후보가 돼야 되느냐의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 여야 지지층을 구분하지 않고 오픈해서 조사했을 경우는 뭐 결과마다 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오늘도 보면은 일부 친여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안철수 후보로 몰아줘야 된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사실은 예. 역선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면 저는 정 변호사 말씀이 전체적으로는 옳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는 예.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두수 총장 바로 저 지점이 고민스러운 부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궁금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렇게 제기한 것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오케이 받아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전혀 되지 말한 법이 없으니까 될 수도 있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단일화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입장에서 저쪽이 먼저 제의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먼저 그 입장을 뒤집으면서 단일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것은 곤란해라고 거부를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끝까지 완주할 거야라고 하는 것과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완주하는 것과 그래도 이것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당연히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에 야권의 정권 교체에 열망하는 국민들의 응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안철수 본인의 이 상당한 압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당 대표들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부분을 계속 비토하고 있고 좀 폄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걸 반격을 해야 되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본인이 뭔가 행보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뭐랄까요 발목을 막 끊거나 잡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한 번에 돌파하려고 하면 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더라도 모든 그 비난을 자기 책임이 아닌 걸로 분명하게 해놓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미래 정치를 위해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본인 혼자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을 면할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이다. 좀 더 한마디 더 하면 이준석이라든지 단일화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결정타를 먹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왜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단일화를 제안했을까 이제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맨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웠어요. 신성범 의원.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자꾸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왜 이걸 못 받는지에 대해서 현실 정치를 해본 사람은 좀 알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들은 다 좋은데 그든 말씀인데 20 며칠 남은 시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이 결과가 윤석열이냐 안철수냐 결정하는 게 온 국민 중인 환시리에 진행되는 지난번에 3,200명의 여론조사, 경쟁력 1,600, 적합도 1,600. 이 대목으로 이렇게 붙을 경우에 적합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너무 이것은 서울시장과 다른 이 하나의 주사위 던지기 도박인데 도박에 걸린 게 서울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대통령 후보라는 이 직책 때문에 적어도 100 몇 석 가진 정당에서는 이 선택하기가 후보의 결단이 있다 한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참모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려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는 거는 뭐냐. 안철수 후보 끝까지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정권 교체가 안 되더라도 그 책임은 뭐 안 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중도 뭐 보수 이렇게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있겠지만 적어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까지는 이것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이미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했고 그게 하나 방법으로 제시됐던 만큼 좀 저는 변수는 그래도 완전히 문을 완전히 안 닫혔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고 달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환 묘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말에 이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 열차를 타고 전국을 돌고 있지요. 열정열차인가요? 그 이름이. 그런데 열차 안에서 맞은편 의자에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려놓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다리 경련이 있어서 잠시 발을 올렸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두고 여당에서는 매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 함께 마주하고 있다가 이준석 대표가 방송을 통해서 옆에 있는 방송칸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제가 옆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리에 잠시 불편함, 일부의 다소 경련 등의 불편함이 있어서 잠깐 주변에 있는 제게 양해를 구하고 다리를 잠깐 올렸다가 내렸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관련된 내용을 챙기지 못해서 유감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 구둣발을 버젓이 올려놓은 모습이 공개된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특권과 권위에 의지해온 윤석열 후보의 노매너와 몰상식이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좌석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시민의식도 공중도덕도 없습니다. 자신이 끼친 민폐에 대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주당에서 어제 기차에서 사진 관련해서 특권 의식이 나타난 거다, 해명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국민들의 그 삶에 관한 어떤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더 유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박지정 부단장은 윤석열 후보 해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습관인 것 같아요. 저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세, 태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예전에 영화 보면은 경찰 영화나 검찰 영화 보면은 이 책상 위에 다리 꼭 올라가지고 이렇게 피의자들 다루듯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구시대적인 이제 특권 의식이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게 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전에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좀 매너가 안 좋은 거고요. 누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선진국 같으면은 저런 행태 사진 하나로서 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리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이상일 보좌역 같은데 양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근데 저런 거를 내가 다리 올려도 돼 이렇게 하고 했겠습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평소에도 타인을 대하는 자세에서 예의가 좀 부족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정하수 그런데 저 사진이 어떻게 공개가 되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 이상일 전 의원께서 후보 보좌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아마 호남 열차를 같이 타고 움직였었고 마침 그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구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어서 이상일 의원이 아마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상일 보좌역이 올린 사진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두 올린 것은 신경을 아예 못 쓰고 그냥 열차에 같이 있는 모습만 이제 생각을 한 거였겠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논란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저는 후보도 오늘 사과를 했지만 저거는 여당의 이런저런 비판 이전에 어쨌든 잘못됐고 사과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어떤 분은 저 사진을 보고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이해를 하자면 저 열차가 열정 열차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에서 아예 통째로 빌린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앉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좋은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그게 이제 후보의 역량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신상범 의원 의견도 들어볼까요? 저게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상식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말씀하신 대로 전세 열차였고 그 이제 제가 알아봤어요. 제 70 무궁하고 72석이 한 칸이 예. 4칸을 빌렸는데 한 칸이 72석이니까 이게 좁아요. 좁은데 윤석열 후보가 덩치도 크다 보니까 이제 막 다리에 지도 나고 했겠죠. 어찌됐건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 딴 거보다도 이해가 될 사람들은 뭐 이해는 어떤 사람은 이해할 테고 어떤 사람은 특권의식에 쩔었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양쪽으로 갈리고 오히려 중도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저 나이에 덩치에 저 그 72석짜리 저 옛날에 무궁화 완행열차에 앉아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막 인성과 이렇게 문제까지 몰고 가는 것도 좀 지나치다 보고 이 대목에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아까운 대목이 저게 대통령 선거 가운데 열차 유세는 대한민국 처음이에요. 저게 지방 소도시 그러니까 무슨 홍성, 대천, 남원, 순천, 보성, 광주, 무안 인제 간 저 대목이 나름대로 이준석 대표가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 만들었는데 저게 부과가 안 되고 아마 저 구두발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장 아파할 것 같아요. 신상범 의원은 약간 이제 좀 옹호하는 듯한. 저는 예. 사실은 저게 뭐 저도 저 많이 우리 왜 프리미엄 버스 아니면은 뭐 이게 저 KTX도 좀 넓은 거 아니면은 자리가 더 불편해가지고 올리고 싶은 때가 많았거든요. 물론 저런 게 정확하게 말하면 저런 거는 선거 때 기자들이나 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누가 눈치를 주거든. 저 예. 사진 찍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차 싶어하고 올리고 하는 건데 좀 느슨해져 있던 건 분명한 거죠. 김두수 총장 평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킹스맨이라고 있는데 예.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했는데요. 올리더라도 구두는 벗고 올려야 되는 거고요. 뭐 올리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저 열정 열차도 사실은 지금 선거에 지하철 안에는 선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저건 열차는 또 허용을 하는 바람에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에서 선거 운동에 뭐 한계 제한을 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했고요. 문제는 저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사과나 해명이 썩 솔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긴 문장과 긴 말로 사과를 구체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고 단호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제대로 뭐 오히려 해명이 사실은 좀 문제를 경련 이런 말도 좀 문제를 가져왔고요. 저는 이 문제가 좀 국민의힘에서 옆에서 또 보좌하는 사람들이 후보에 대해서 또 바른 말을 하지도 못한다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구두발 논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난주 금요일 치러졌던 2차 TV 토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제일 잘했는가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던데요. 대장동 관련 또 백현동 관련 이런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한번 돌아볼까요? 대장동 개발에서도 기반 시설로 그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역시 LH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대장동은 박영수 특검 딸 돈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우리 윤 후보님 아버지 집 팔았죠.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 전문성이 없는 유동규 씨에게 맡겨가지고 지금 많은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옹벽 50m짜리 올라가는 걸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부인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그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뭐 검찰에서 한 2년 이상을 관련되는 뭐 기자와 관계자들 뭐 별건을 거듭해 가면서 조사를 했고 제가 5월까지 2010년 5월까지인가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그 유출된 그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토론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1차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좀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1차는 너무 좀 김이 빠지는 그 옛날 저희 때 권투가 유행했는데 그 인파이팅 하면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면서 뭐 그렇게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데 아웃복싱 하는 거는 알리같이 아주 예술적인 거 아니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1차전은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2차전에 있어서는 서로한테 강하게 들이미는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나름대로 1차전보다는 재미있었다. 그리고 신천지 관련도 좀 공방이 있었죠. 이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어요.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요. 예, 자 신성범 의원 저런 공방 보면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한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억측으로 저를 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은 당시에는 김강립 차관이나 정의영 청장이 검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숨으면 오히려 방해됩니다라고 해서 넣쳐달라는 사실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